자, 여러분 교재 23페이지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첫 번째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 27회니까 2년 전이죠. 작년에 28회니까. 자, 27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여기서 물었어요. 예? 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봤더니 우리가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뭐죠? 환경이 나와요. 환경.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뭘 물었냐면은 정답 지문이거든요. 그 보기 5개 중에 정답 지문 이렇게 물었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예? 우리가 자연, 공간, 예? 자산, 생산 요소 등이 있다. 틀렸죠? 자산, 생산 요소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2년 전 정답 지문입니다. 어디 소속됐는지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 이 4개는 어디?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 자연이죠. 자, 우리가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자연물. 가끔 또 보면은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비노동 생산물이라는 용어가 또 지문에 떠요. 그럼 이것도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비노동하니까 아닐 비자잖아요. 그럼 노동이 아닌 생산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죠. 그러니까 비노동이라는 의미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비노동 생산물. 다른 의미로 또 쓴 겁니다. 요거는 뭐와 관련 있죠? 자연과 관련 있어요. 자, 토지는 자연물인데, 자연물인 토지는 또 뭐죠? 유한해요. 유한하고 또 토지 자체는 스스로 토지에 얼마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토지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스스로 가치를 지니는 존재를 얘기해. 자연물로서.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또 뭐가 요청이 된다? 사회성, 공공성. 예?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여러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동산 토지를 개발한다 또는 토지를 보존한다.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환경시민단체 힘이 많이 강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토지의 개발보다는 토지의 뭐를? 보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최근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자연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점 크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재미난 말이 하나 나오대. 환경부 장관이 말하면서 뭐 실수했는가 본데, 그 사람이 가끔 입에 붙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지속 가능한 개발. 그것은 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뉴스나 신문을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 나오면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간. 자, 공간인데, 자,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와요. 과거에 보니까 진짜 많이 나왔죠. 예? 과거에 보면. 13회부터 봐서 몇 회? 18회 계속 출제되다가 22회 시험에 한 번 또 출제를 했었죠. 공간. 자, 공간은 민법 제212조 조문을 보면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동그라미일까요? 그 상하가 뭐를 의미한다? 공간을 의미한다. 그 상하가 뭐를 의미하는 개념? 공간을 의미하는 개념.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 뭘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2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구의 중심이 있어요. 자, 지구의 중심인데 이 지표. 자, 여러분 지표상의 택지라든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개념. 24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걸 뭐죠? 수평 공간이라고 해요. 수평 공간. 자, 그리고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하고, 또 지표상의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 기타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 자, 일정한 높이 밑줄. 자, 24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일정한 높이의 밑줄. 그게 바로 뭐죠? 일정한 높이의 공간이 공중 공간이다. 그럼 시험 질문에는 가끔 이렇게 나오죠.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말한다면 틀려요.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라는 거. 일정한 높이 주의 좀 해두시고, 밑줄 지금 그어놔야 나중에 시험에 나면 안 틀리지. 자, 그러면은 이 수평 공간은요, 수평 공간은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에요. 평면에 지중과 공중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차원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뭐다?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 부동산 개발은 3차원의 공간 개발, 부동산 업은 또 3차원의 부동산 공간 업이야. 하여튼 공간자를 다 붙이면 돼. 부동산은 뭐야? 3차원의 공간이고, 또 무슨 공간? 입체 공간. 자, 요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요거 많이 틀렸어요. 입체 공간. 수평, 지중, 공중인데, 여러분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중과 공중 공간 요 두 개만 입체 공간이라고 출제했어요. 여러분 수평이 없는 입체가 어디 있어? 예? 수학의 기초를 모른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몇몇 입체 공간을 공부 안 한 거야. 예? 그래서 입체 공간의 개념. 시험 문제 우리가 14회 시험에 또 이거 정답으로 물었죠. 14회 또 17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입체 공간. 3차원의 공간. 22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우선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페이지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23페이지 밑에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것은 바로 뭐죠? 이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표에서, 여러분 이 지표에서 공중으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인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밑줄 그어놨죠. 거기 보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색깔이 돼 있을 거예요. 중요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24페이지에 오시면은 거기에 중간 3차원의 공간으로서의 토지에 거기 G를 한번 보세요. 공간으로서의 토지, 3차원의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뭐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무슨 공간? 입체 공간. 이 지문도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저 이제 그림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 지표 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해요. 지표권. 뭐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이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또 뭐라고 하죠? 지하권이라고 해요. 지하권. 자, 지하권이 있는데 요 빨간 요 선이 한계 심도를 얘기해. 한계 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일반적,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뭐 전철과 같은 이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 심도예요. 그래서 지표에서 몇 미터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계 심도 빨간 선 요 밑에 여기서는 우리 뭐냐? 사적 지하권이라고 해요. 사적 지하권. 자, 여러분 지하에 있는 안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인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적 지하권이라고 하죠. 공적 지하권. 자, 공적 지하권인데 우리나라 광업법상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금, 은 등과 같은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데 15회 시험에는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15회 시험. 그리고 15회 시험 또 우리가 17회 시험에 출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또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그 지하권 나왔죠? 그 니은의 지하권에서 한 두 번째 내려오면 이렇게 나서요. 국가에 따라서는, 자, 요거죠. 국가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요 일부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이 뭐요? 어떻게 돼?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뭐만? 일부만 우리가 어떻게 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밑줄 그어야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권은 우리가 이제 지표권 배웠고 지하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 공중으로 가는데,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다른 사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이라고 해요. 또 공중권도 또 여기 있죠. 또 빨간 거. 그럼 또 요 밑에가 여기가 소유자 권리가 미치거든요.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용을 해야 돼요. 뭐죠? 우리는 사적인 공중권이라고. 이건 사적 공중권인데, 여러분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해를 해서 우리는 법적인 분쟁이 많죠. 또 우리는 일조권이라든지 이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사적 공중권도 있고, 이 사적인 요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요. 공적 공중권인데, 문제는 이 공적 공중권, 예를 들면 항공기의 통행, 항공기도 길이 있거든요. 통행, 또 전파의 발착, 여러분 전파의 발착, 전파권인데 이것은 공적 공중권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미쳐요?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이 범위까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관련해서 공간에서 우리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26페이지에 우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TDR이라는 게 나와요. 자, transferable, 이전할 수 있는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development, 우리가 right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뭐죠? 개발권이야. 개발권.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개발권. 즉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개발권으로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약어로 어떻게 쓴다? 앞에 요거 약어로 써서 우리는 TDR이라고 해요. TDR.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우리는 도시의 전체로 봤을 때 허용되는 용적률로 봤을 때는 얼마? 15층을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규제를 해버려요. 뭐를? 여러분이 이제 한 15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역사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보존을 해야겠죠. 철거하지 않고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규제를 해버리는 거야. 이때는 15층을 지을 수 있는데 몇 층만? 역사적 유물 보존이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층만? 5층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버려.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1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못 짓는다는 얘기죠. 문화재 보호에서 규제를 해버렸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상부, 요것만 건물 5층만 지을 수 있으니까 상부, 요 위에 미이용 공간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버려야 돼? 이게 토지인데 지금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규제를 받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버려. 용적률을. 요걸 이쪽으로 옮겨서 허용해주는 제도를 TDR, 이전시켜버린다. Transferable. 이전할 수 있는 개발권이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적은 규제, 뭐 문화재 보호라든지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상부, 요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물을 건축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규제로 인해서. 이때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이 용적률을
규제를 받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개발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요 개념을 우리는 13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요거 13회 시험 공중임대차 제도로 물었어요. 공중공간을 임대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TDR. 이걸 13회 시험 정답지문으로 물었어요. 개념. 그리고 주의할 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뭐죠? 수평, 공간 중심의 무슨 지적? 수평 지적이야. 우리나라는 이 수평 공간 중심의 수평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지중과 공중을 반영을 하는 무슨 거죠?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우리는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수평 지적이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이기 때문에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임야 거래를 할 때 보시면요, 우리가 오차가 좀 많아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통해서 토지 거래할 때 확인을 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쫙 입체 공간적으로 딱 확인을 해서 요까지는 내 땅이다 명시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강원도 쪽 가서 임야 거래할 때 보면요, 너무 틀린 게 많아. 소유권 범위가 불분명한 게 옛날 걸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래할 때 확인을 딱 해서 명확히 요까지는 내 땅 이걸 해야 돼요.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비용보다 땅값이 더 나올 거예요. 자, 우선은 공간을 한번 봤습니다. 공간. 자, 그러면 위치로 갑니다. 자, 우리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의 유용성, 입지 조건이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우리 관련해서 절대적 위치. 여러분, 절대적 위치는 자연적 위치인데, 절대적 위치는 자연적 위치, 즉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리 뒤에서 배우는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뭐에 있어서 주변,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가변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간으로서 관련해서 우리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우리는 고려해서 중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해요? 효용이라고 해요. 자, 효용이 비슷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주거용, 효용이 비슷하면은 대체 가능하죠, 토지가. 그래서 이 효용이 비슷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 대체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효용이 비슷하면은 상호 대체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또 13회 시험과 20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자, 우선 입지에서도 좀 중요하니까 위치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나와요. 알프레드 마샬은 우리는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란 학자는 토지 가격 집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라고 하죠. 바탕을 둬요. 불로소득. 그리고 이 경제지대는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하고, 편리함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허드입니다. 허드. 예? 그래서 이건 또 두 학자는 지대 이론에 가면 또 배우시는 학자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위치를 공부할 때는 또 근접성은요, 실제 거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근접성은 실제 거리, 즉 우리가 물리적 거리에 뭐죠? 가까움. 자, 이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절대적 거리라고 하죠. 절대적 거리인데, 그래서 이 근접성과 또 뭐는 다르다? 접근성은 달라요. 자, 접근성은 우리는 어떤 물건과에 있어서 여기는 절대적, 근접성은 절대적이지만 여기는 무슨 거리? 상대적 거리.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나타낸다. 상대적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거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건 실제 거리인 절대적 거리만 나타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의식에 따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그걸 무슨 거리? 의식거리. 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또 버스로 가느냐 택시로 가느냐 전철로 가느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또 무슨 거리? 시간거리고, 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또 비용이 있어요. 예? 교통비 이런 걸 무슨 거리? 운임거리. 이 네 가지 거리 개념이 다 들어간 상대적 거리야. 예? 요 근접성은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절대적 거리지만은 이 접근성은 요 네 가지를 다 포함해. 그럼 여러분 접근성이 더 큰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도 좋아요. 양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접근성의 특징을 보면은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다. 감가 요인이 돼. 가치가 감가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위험의 대상 물건인 가스 충전소나 변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인 화장터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또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대상 물건의 대표적인 게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밤에 소각을 많이 하잖아요. 밤에 문 열면요, 막 이상한 냄새가 들어와서 여러분 호흡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 부동산 가치가. 예? 밤에 문을 못 열어, 여름에도. 거의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리고 또 저기 화성 어리 쪽 그 호메시 쪽 저기 가면요, 거긴 또 어떻게 된다, 문 열면 뭐 이상한 냄새가 나와서 머리가 아프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분양들 잘 되는 거 보면 신기해. 밤에 문도 못 여는데. 예? 무슨 이상한 냄새, 축사에 관련된 이상한 냄새가 엄청나요. 예, 그런 거 이제 문제, 그런 거 확인을 안 해보고 분양받았겠죠. 예, 그런 거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에 시장, 학교, 공원, 예? 백화점, 할인점, 예? 버스 정류장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접근성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장이 주택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시장 내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거리가
가까우면은 또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일방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접근성 면에서 뭐 할 수 있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용도와 접근성을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치의 가치를 우리 판단하는 데 평가하는 기준은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내지는 유용성, 입지 조건을 또 기준을 해. 유용성 또는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뭐죠?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쾌적 가치가 높으면은 부동산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타당성으로서 생산비,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12회 시험,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하는 질문이죠. 자, 환경.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은 그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뭐해? 지배를 해야 돼. 또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형상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을 많이 중요시해서 요즘에 환경 영향 평가 개발을 많이 받죠. 요즘은 또 도시에서는 또 뭐 교통 영향 평가까지 또 받고요. 그만큼 환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오시면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우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그리고 상품. 자, 5개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가. 요 5개에서 4개가 나오고 하나가 공간에 들어갔다. 그럼 답은 뭐? 공간. 이렇게 나와도 틀리신 분 많아요. 어디 소속되는지 몰라서 틀려요. 그것은 19회 시험과 23회 시험은요, 그거 출제해서 경제적 개념 부동산 아닌 거. 예? 그리고 22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어요. 자, 생산 요소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게 생산 요소인데, 이 생산 요소는 생산재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가 주차장의 용도라든지 콘도미니엄으로 제공되는 것은 소비재로서,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데 요걸 출제를 했어요. 22회 시험에는 뭐냐? 우리는 부동산은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맞죠? 근데 22회는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출제가. 그게 22회 시험 정답이야. 또 언제? 22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또 27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연, 공간, 생산 요소, 자산이 있다. 그럼 자산, 생산 요소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건 또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또 11회 시험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물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어디 소속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은 우선 실물 자산, 자, 토지, 건물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이나 금, 이런 건 실물 자산이고,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현금,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것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실물 자산의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돼요? 유리하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요. 해지. 예? 그 지문, 아까 내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실물 자산을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유리하다. 그 지문을 우리 시험 문제 25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2번 출제했어요. 자산으로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동산은요, 국부의 원천이에요. 우리나라 국부 중에 약 70%가 부동산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원천입니다. 자산. 그리고 부동산은 자본이에요. 생산 과정에 투하된 우리가 가치 총액, 자산, 자본, 토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자본.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 토지 자본의 개념이 또 중요한데 하여튼 요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로 넘어와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그러면은 올해 시험에 복합 개념이 출제할 거 아니에요?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여기서 이제 출제는 하긴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묻는다? 개념을 묻는 문제가 올해 출제래요. 시험 문제 다음 중 부동산의 개념에 관련된 어떻게 돼요? 설명 중 틀린 것을 묻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기 중에 기술적, 경제적 지문들이 들어오고 법률적 지문이 들어와서 묻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법률적 개념을 한번 보면은, 자, 법률적 개념은 우선 우리 여러분이 뭐 10회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고, 예? 또 22회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죠. 넓은 의미로 출제를 했어요. 넓은 의미는 또 뭐라고 한다? 광의. 11회 같은 경우는 광의. 이렇게 또 출제를 하죠. 광의의 부동산. 예? 넓은 의미 부동산을 광의. 넓은 의미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자, 그리고 또 22회와 10회 시험은 또 뭘로? 아까 좁은 의미로 또 출제를 하고, 또 27회라든지 뭐 15회 이런 때는 뭘로 출제한다? 좁은 의미를 협의, 이렇게도 또 출제하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예? 협의의 부동산과 뭐를 대준다? 준 부동산을 대준다. 협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대해서 광의 부동산이란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내요. 예? 자, 이때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의제 간주한다.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에요. 자, 민법 제99조 제1항이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자, 여러분이 토지 및 그 정착물,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예? 우리가 10회 시험, 15회 시험, 22회, 27회 시험. 요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죠. 그래서 간단해요. 좁은 의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자,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민법상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도 15회와 27회 시험에는요, 이걸로 출제했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예? 15회와 27회에서는. 좁은 의미 부동산을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또 낼 수 있어요?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걸 물어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은 뭐죠?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죠. 자, 토지는 이미 배우셨어요. 민법 제 212조. 저기 우리 공간에서 배우셨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배우셨고, 자, 정착물을 보게 되면은, 자, 정착물의 개념. 자, 정착물의 개념을 보면은,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자,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우리가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으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 그러니까 이 항구적으로 우리가 결합 사용돼서 부동산화가 된 토지의 계량물 자체를 뭐라고 해요? 정착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의 부가가치,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 또는 영구적이라고 하죠. 항구적,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을 우리는 정착물이죠. 자, 우리 건국대학교 조주영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 책이 지문인데 1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지문. 디귿은 우리 사회 경제적 면에서 사회 경제적 면에서 토지의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용되는 거예요.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면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5회 시험과 17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정착물을 우리는 종류를 보면은 토지와 우리가 분리하여 우리는 서로 다른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뭐가 있어요?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또 17회 시험에 출제됐죠.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 독립정착물은 또 우리는 25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것, 독립된 것이 아닌 걸 물었어요. 25회 시험에.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게 뭐죠? 토지와 우리가 서로 다른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일본은 뭐죠? 건물.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자, 여기서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등기는 완전한 공시 수단. 제3자도 쉽게 권리 변동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알린 그거죠. 근데 완전한 공시수단이에요. 완전한 공시수단.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시수단은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지만 모두 저당권 객체가 되어 표시도 할 수 있어요. 등기는. 근데 명인 방법이 있죠.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죠. 우리 산의 나무에 나무 껍질 숲이 제거해서 거기에 이름을 적었다. 그럼 그 명인 방법이잖아요. 명인 방법을 뭐 표차를 붙인다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뭐죠?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정착물이야. 독립정착물. 또 정당한 권리, 권한에 의해서 다른 사람, 타인, 토지에서 우리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우리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우리는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법원에 판례하면은 경작자, 소유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데 25회 시험은 요 5개 중에 4개가 출제되고 하나가 종속에서 나왔어요. 25회 시험에서. 5개고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우리가 물건이에요. 뭐가 있어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돌담, 축대, 울타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교량, 뭐 터널. 그 중에 나무, 자연, 식생이라든지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매의 대상이 되죠? 네,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 또 우리 조주현 교수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종류 우선 본 건데 자 그리고 그럼 정착물이 아닌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뭘로 분류한다? 동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인데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농촌의 비닐하우스, 옥탑방에 보면 많죠. 컨테이너 박스 방 만든 게 있죠. 이런 거 정착물이 아닌 동산. 그리고 또 여기에 옛날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 가서 여러분 많이 전화 그러죠. 이 부스 이것도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죠. 나무는 정착물인데 가식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계속성이 없잖아요.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으로 봐요. 그리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 면화 이것은 정착물이 아닌 뭘로 본다? 동산. 이것도 14회 시험에 출제했을 때 엄청 많이 틀린 지문. 둘 다 요 2개는 다 조주현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정착물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느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또 뭐냐? 자, 법률적으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여러분 교재 보니까 4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우리 나누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리적 손상 유무 있느냐 없느냐, 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유무를 보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저거 있죠? TV 저거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벽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으로 분류해요. 동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는 이 형광등, 집에 형광등 뭐 쌍들레 이런 게 있죠? 거기는 어떻게 돼?
팔 때, 예? 여러분 이마트에서 판을 때는 그건 동산이야. 그걸 부착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손상이 주장한 거 제거할 수는 있지만은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줘요. 그럼 그 물건은 뭐다? 정착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기억은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우리는 특별하게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분양 받으면은 여러분이 뭐다? 샤시는 없어요. 여러분 별도의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샤시는 별도의 계약인데 여러분 샤시 보면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샤시는 여러분 별도의 계약에서 부착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건 정착물이 돼요. 예? 정착물이 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에도 샤시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자, 그 얘기죠. 근데 아파트 나는 분양받아서 입주도 하지 않고 팔겠다는 사람은 샤시 설치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아파트 입주도 보면 샤시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바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의도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가 주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우리는 각 방마다 뭐를 해? 소형 에어컨이라든지 가스토브 같은 거 설치했다. 그 물건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경우에 정착물로 봐요. 예?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못 돼가요. 그런 물건은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또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어요. 자,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하다. 그 경우에는 그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매매 시에. 자, 그리고 임대자와 임차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다?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 있어요. 자,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또 15회 시험에 출제된 집. 작년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임차자 정착물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차인이 상품을 디스플레이,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는 임차인은 그 진열대 가져갈 수 있죠. 그건 정착물이 아닌 동산, 임차인 정착물. 그런 것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고 준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